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AI 미디어, 예술의 미래, 역사적 관점, 과학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왜 사업가가 문학이나 음악, 파인아트 등의 예술에 관심을 갖는가? 또는 왜 가져야 하는가? 라는 관점을 한번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이거 페이스북에 쓴 정도의 글인데, 어, 보세요. 요즘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비행기를 국내선 외에는 못 타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런 모습이 연출되죠. 지금 보시면 비행기에서 사람 승객들이 앉아 있고 각자 다른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공용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각자가 다 다른 비디오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1984년만 해도 아마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근데 이거를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 이 백남준 씨,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백남준 씨의 비디오 아트에서 온 거 아니냐라는 저의 그 하나의 가설인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2016년에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라고 그러나요? 디자인 플라자? 디지털 플라자 DDP에서 했던 백남준 쇼 전시인데요. 예, 이런 백남준 씨의 작품이 뭐야? 이건 예술 작품인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현실에서 구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서비스로. 그죠? 요즘 VOD 서비스가 되는 항공기에서 자리에서 뒤로 걸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올 때 비행기 좌석들의 뒤에 붙은 수십 개의 모니터들을 보는 경험이 일종의 장관이다라는 거죠. 모든 승객이 저마다 다른 VOD로 다른 화면을 보고 있죠. 어떤 경우도 같은 화면 스트리밍은 없습니다. 이 장면은 익숙한 장면이기도 해요. 바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보는 경험이죠. 백남준은 여러 TV 모니터를 수십 개 붙여서 각각의 모니터에 다른 영상을 주사하여 관람객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해서 새로운 감각을 선사해 주었다. 1984년 작품 굿모닝 미스터 OL 이전에도 기록되었던 백남준의 독창적인 표현 양식으로 저는 이해한다 라고 썼어요. 예술가 백남준은 TV 시대에 이미 인터넷 시대, VOD 시대를 예언하는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마샬 맥클루언이 그의 명작 미디어에 의해 주된 레퍼런스 삼고 있는 것처럼 어, 주된 레퍼런스로 어, 그러니까 미디어의 주된 레퍼런스로 20세기 이전에 영미 문학 예술가들의 문학 작품을 사용하면서 매스미디어 시대를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죠. 네, 마샬 맥클루어는 영미 문학 예술가들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미디어의 이해를 썼다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을 잘 하시려면 하나의 방법이 시와 시, 소설, 에세이, 미술, 음악, 영화, 수많은 그러한 예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이전에 이미 그것을 통찰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했으며 사업가들은 그것을 어포더블한 프라이스에 제공하여 밸류를 크리에이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싼 예술 작품이에요. 하지만 또 이거를 서비스로 만드는 건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애플도 어떻습니까? 음악을 재생하는 기계 아이팟으로 부활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비틀즈도 굉장히 좋아했죠. 그죠? 오죽하면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이 녹음된 그런 애플이라는 스튜디오를 표방해서 애플이라고 회사 이름을 지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예. 또 재밌는 거 비슷한 거 제가 언제예요? 아 2005년쯤인가? 아니야 2005년 아니에요. 2007년쯤이에요. 2007년. 이거 찾아볼까요? 리모트 컨트롤. 이게 또 연도가 왜 갑자기 안 나오네. 예. 이거 지금 증거자 또 화면에 아깝네요.
리모트 컨트롤 인터랙티브 앤 멀티미디어 상하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2007년일 겁니다. 리모트 컨트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상하이 뮤지엄. 이 전시거든요. 2007년이죠. 예, 2007년이라는 것이 빠져서 좀 아쉽게 됐는데, 예, 여기다 표시할게요. 2007년에 있었던 전시입니다. 제가 여기 직접 갔었어요. 이 전시에서 보면 여러 좋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그 감명을 주었던, 영감을 주었던 작품이 디스터번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고요. 이분을 두젠준이라고 발음하는가 본데, 2007년 있네요, 그죠? 상하이 현대미술관인가 그랬어요. 여기 보면 상하이 당대미술관 중국, 다매체 상호 예술 좀 되나요? 예술전 상호안 모르겠어요. 예, 이 작품 뭐냐면요. 이게 약간 비디오 작품인데 재밌는 거는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전시관 앞에. 그럼 전화번호로 전화를 스마트폰은 아니었고 당시에 그냥 피처폰으로 전화를 하면 그때 여기서 막 살아 움직입니다. 이 영상이 좀 어딘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두젠준 작가의 홈페이지에도 이 작품의 영상이 있진 않아요. 제가 당시에 그거를 찍어 왔을 텐데 지금 강의 중인데 고양이가 옆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심심한가 봐요. 예, 두젠준의 홈페이지도 멋지죠. 예, 이런 멋진 작품을 하고 계시구나. 멋진데요. 그죠? 독창적이에요. 점점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좀 무섭네요. 느낌이 무서운데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그러니까 여러 작품 중에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작품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작품은 요 작품이네요. 그죠? 디스터번스.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죠? 어, 예. 플래시로 보면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두젠준의 작품인데 아주 멋지죠. 예, 이 여기서 제가 이 작품에 감명을 받은 거는 제가 이 전시장을 떠났어요. 떠나서 상하이의 그 인민광장이라고 그러나요? 상하이 인민광장 얼마나 넓어요. 다리가 진짜 부러질 정도로 아파요. 거기 걸으려면. 중국이 확실히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거기 걸으면서도 그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면 제가 이 미술관을 떠났는데 거기서는 아마 이 미술 작품이 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종의 리모트 컨트롤이죠, 진짜. 인터랙티브 하는 거 저랑. 그러니까 좀 신박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원격으로 집을 컨트롤하고 스마트 홈 원격으로 집을 컨트롤하고 하는 것들이 또 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이거 제 손인가 본데? 아니야. 이거 제 손 아니고요. 이건 중국 어제가 어떤 사진을 겨우 끝까지 검색해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한 겁니다. 이게 저렇게 전화를 걸면 여기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받으면서 여기에 비디오가 그때 다르게 여기 지금 전화하고 있는 관객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 미술관을 떠난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그러면 거 뭐야? 난데없이 갑자기 그 미술관에서 어, 이 앞에 있던 관객들은 좀 놀라겠죠. 갑자기 얘가 움직이니까. 여기 좀 설명이 좀 있네요.
The installation disturbance is composed of two screens on which images representing individuals observed in various positions. 예, 읽어보세요. 예, 뭐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상당히 재밌는 정말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식스 포인트 정현두 작품도 이게 이제 이거는 어디서 한 전시에서 제가 처음 봤냐면 정현두의 작품. 정현두 작가는 뭐 정말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또 작가죠. 이거는 이제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했어. 2011년 그때 무슨 디지털 미디어 어쩌고저쩌고 한 거였는데 찾아볼게요. 굿모닝 스트레인저는 아니고 분명히 서울 미술관 시립미술관은 맞아요. 디지털 미디어라는 걸 넣어야 되겠다. 미디어라는 게 미디어 페스티벌인가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식스 포인트는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예, 다시 미디어 시티 비엔나 이거 와요. 이거. 예, 이거예요. 미디어 시티 미디어 하여튼 페스티벌로 검색을 해보면 이 강박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2010년 정도에 이제 이 작품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 당시에 사실 디지털 미디어 경영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때 학생들한테 여기 가서 전시를 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11년 12월쯤 11년이나 12년쯤 될 거예요. 예. 미디어 시티 서울이에요. 맞아. 미디어 시티 서울. 미디어 시티 서울. 아마도 2012년 같아요. 예, 2012년. 예, 2012년. 예, 이겁니다. 예, 2012년이. 처음 정말 좋았어요. 예, 스페어 온유. 예, 요즘 어떤 분이 역시 2012년에 제가 봤네요. 예, 이거를 예, 이거 좀 말로 설명하기 쉽진 않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식스 포인트 정연도 2010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대 미술을 계속 감상하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즈니스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이거 버튼 터치 하트라는 책에 그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것도 제가 표시를 해놓는 게 낫겠어요. 어떤 책에서 나왔었다라는 거를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뭐냐면 금방 찾으지가 않네. 넘어가죠.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버튼 터치 하트 책에 보면 출판사에서 좀 미래 시나리오를 조금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 탐탁진 않지만 책에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음악 생산, 유통, 소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어떤 이 양은 아침에 어떤 음악을 통해 일어나요. 그 음악은 처음 듣는 음악인데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이 작곡한 음악입니다. 이 양은 이 음악의 저작권을 사고 싶어요.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이 작곡했는데 그 저작권을 사는 거예요. 문의를 해보니까 저작권을 살 수 있다고 안내가 나오고 저작권의 일부를 소유해요. 그 음악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 음악은 예,
이 음악이란 말이야. 이양의 저작권을 소환하면서 같이 즐거워한다. 이양은 이번엔 자신이 음악을 작곡해보고 싶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작곡시대 말로 입력하면 작곡시대는 그 가사와 단어에 맞는 곡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양은 생성된 가사들을 적절히 고쳐요. 그리고 그것과 가사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멋지게 다듬어져서 하나의 노래가 완성됩니다. 이양은 노래 하나를 창작했어요. 이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작곡이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난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예, 여기 오른쪽 화면은 이제 주크데크라는 그러한 회사의 그 인공지능 음악 작곡 관련 회사의 그 제가 그 화면을 넣은 거고요. 주크데크가 연결이 안 되네. 어, 망했나? 예, 캠브리지 대학 출신들이 주로 주도해서 만든 음악인데 예, 주크데크가 있다가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독서는 어때요? 이제 독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데 여기서 제가 차에 누워가지고 자율주행차를 타고 차천장에서 이제 책이 내 눈앞에 차천장에 펼쳐지는데 나레이션 선택하는 좋은 목소리 책을 읽어요. Y군의 목소리를 읽어주는 걸 선택하자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이름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줍니다. 제이 양은 눈을 감고 다시 Y군과 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책을 읽은 건지 꿈을 꾼 건지 제이 양은 몽롱하다. 책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북블루 서비스를 부르는데 토마시의 직업이 뭐지? 북블루 물어봤더니 의사입니다. 북블루 내게 질문해봐 했더니 북블루는 그럼 프란츠의 직업은 뭐죠? 제이 양은 대답한다. 나를 너무 무시하네. 대학 교수지. 이렇게 예, 결국 인공지능이 책을 읽어주면서 인공지능과 책에 관련돼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해본 거고요. 이거는 딥마인드의 그 논문인 2015년 논문인 Teaching Machines to Read and Comprehend. 그러니까 머신이 책을 보고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이제 딥마인드가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갑자기 그 GPT-3를 한번 써보고 싶어지네. 이렇게 강의가 충동적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오픈 AI의 GPT-3 시스템에 제가 접속을 해가지고, 한번, 이게 이제 작년에 출시된, 오픈 AI GPT-3잖아요. GPT-3에서 제가 Q&A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이에요. 혹시 GPT-3는 이 대답을 잘 하나 보죠. What's the occupation of 토마시 토마시 of 토마시 일단 밀란 쿤데라의 토마시 스펠링이 맞나 한번 보죠. 토마스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토마스라고 할게요. 토마스. 이제 약간 그 체코 스타일로는 토마스인데 오히려 그러면 더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토마스라고 하겠습니다. 토마스 of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 참을 수 없는 unbearable lightness 존재의 가벼움 이렇게 해볼게요. by 밀란 쿤데라 쿤데라가 쓴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에서 토마스의 직업은 뭐니 하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GPT-3한테.
언노운. 아, 바보 같네. 왜 이래. 미치겠다. 잘 못하네. 잡이라고 할까요,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음, 실망스러운데. GPT-3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학습을 열심히 한 기계인데 아직은 영어를 잘 못하네. 아, 못하네요. 예. 그러면 이 정도는 할까? What's the job? What's the job of 밀란 쿤데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네, 밀란 쿤데라 is the author of the novel. 요거까지는 하네요. 그죠? 근데 What's the job of Thomas? 프란츠, 예, 조금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할 수 없죠. What's the job of French? 이번에도 못하려나? 프란츠. 프란치스, 예, 안타고니스트 오브 더 노벨. 자꾸 안타고니스트, 프로타고니스트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예, 지금 요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이 실현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지금 오픈 AI의 GPT-3가 요 정도는 못 하고 있네요. 그죠? 네, 토마시의 직업이 뭐지 했더니 의사입니다. 예, 프란츠의 직업은 뭐죠라고 오히려 북블러가 물어보면 대학 교수지. 뭐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독서할 때도 이렇게 인공지능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독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춤춰주는 남자, 요리 가르쳐주는 남자. 예, 거기서 예, 제이 양은 요즘 무용을 배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무용을 배우는데도 로봇이 이제 알려줄 수 있다는 거. 요리 로봇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리 로봇이 가르쳐줄 수 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댄스를 가르쳐주는 로봇. 그럼 이런 남자 댄스 로봇은 상당히 지치지도 않고 나를 열심히 가르쳐줄 수도 있죠. 그죠? 예. 또 인공지능이 이제 시를 쓰는다.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5월, 예, 지난해 5월이란 말이 상당히 좀 안 좋네요. 예, 지난해란 말을 저 죄송합니다. 이 시점을 정확하게 이게 2018년 뉴스네요. 2018년 뉴스니까 2017년이겠네요, 그죠? 2018년.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 5월 샤오빙이 지은 시를 묶은 시집을 중국에 출판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시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20년 이후 중국의 현대시인 519명의 2027 작품을 학습한 뒤에 창작한 시 10,000칸 중에 139편을 뽑아서 엮었다. 결국 사람이 이제 고른 거예요. 예, 시집 제목 역시 인공지능이 직접 지어 붙였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사람이 고른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고른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예, 결국 사람이 뽑아서 엮은 거, 사람이 골랐다. 결국 시를 인공지능이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시도 있거든요. 예. 시는 쉽다라고 저는 보고 중국 시는 더 쉽다. 왜냐하면 한국은 뭐 어미, 어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국은 한 단어니까 그걸로 이렇게 했을 때 시니까 또 시가 쉽죠. 소설은 어려워요. 소설은 약간 플롯이 있을 수 있고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죠?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어떤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서 키워드가 나오고 키워드를 통해서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쓰는 과정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결국 generating poetry from images. 예. 이미지로부터 이제 시를 만들어내는 예.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계속 다룰 내용도 이런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컨텐츠의 변화를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동화된 카메라에 의해서 회화도 변했죠. 모더니즘, 큐비즘, 초현실주의가 나왔어요. 왜? 카메라와 경쟁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림보다는 카메라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회화에 또 자동화가 결합이 돼서 콜라주라든가 믹스드 미디어가 나오는 거죠. 회화 자체에 자동화 기술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기존 컨텐츠의 자동화도 변화도 아니라 새로운 불가능했던 컨텐츠가 등장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소설, 시, 음악, 미술의 자동화를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에 의한 소설, 시, 음악, 미술의 변화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불가능했던 컨텐츠의 등장이라는 거죠. 한강 고수부지의 모든 축구, 농구에 대한 해설 생성 AI 같은 거. 이것도 제가 쓴 컬럼이 있으니까 소개를 하는 게 낫겠네요. 비프로 이경전 GPT 3 정도 하면은 제가 쓴 글을 검색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 보셨던 GPT-3를 좀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 축구 경기 영상을 분석하는 한국의 AI 스타트업 비프로 11은 그죠? 그냥 여기다 이 정도로 그냥 제가 적당하게 넣어놓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 슬라이드를 예전에 만들 때는 이 글을 출판하기 전이었는데요. 이 글이 출판이 어차피 됐으니까 2020년 9월 달 글이었습니다. 년 9월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9월 3일자로 나오니까 그냥 9월 3일자 전날 입력이 되고 예. 잘 뺄게요. 예. 그래서 한강 고수부지란 말도 참 옛날 말이니까 제가 고칠게요. 예, 시민공원이죠. 예, 시민공원. 예,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컨텐츠의 변화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걸 얘기하는 게 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AI와 컨텐츠의 여러 관점이 있는데 컨텐츠의 창조 주체로서 인공지능 이거는 착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우리의 도구예요. 그래서 컨텐츠의 창조 도구로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컨텐츠 음미 주체로서 인공지능. 어떻게 보면 이거는 평가 도구. 예, 이것도 역시 약간 착각일 수 있죠. 오히려 인공지능이 어떤 음악을 음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컨텐츠 음미 주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의 도구로서의 평가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정도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콘텐츠의 창조주체로서의 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갖느니 뭐니 하는 그런 저작권 등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인공지능 아트에 대한 잘못된 레토릭이 존재한다. 시를 쓰는 로봇, 작곡하는 로봇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 작가가 되면은 카메라가 저작권을 갖습니까? 카메라 예술이에요. 그게 카메라가 한 예술이에요. 사람이 한 예술이죠. 그죠? 예, 결국 시를 쓴다는 것에 재정의와 정의가 필요하다. 작곡한다는 것에 재정의와 정의가 필요하다. 알파고는 과연 바둑을 두는 겁니까?
어쩌면 훈수 기계죠. 바둑을 잘 두는 것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훈수를 잘하는 걸 칭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바둑은 AI를 장착한 인간끼리 대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바둑이 AI가 바둑을 정복해서 인간을 이겼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한 인간들 간의 경쟁으로 우리가 이제 경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노래하는 로봇, 춤추는 로봇, 피아노 치는 로봇은 어색하지 않은 거 보면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의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창작의 문제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러한 또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미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누구냐? 인간, 개인, 집단, 군중, 사회일 텐데 자연은 뭐예요? 자연은 사실 아트와는 상극이죠. 그러나 미와는 또 상통합니다. 예술은 탐미하지만 자연도 탐미의 대상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뭐 여행 가서 막 풍경 보는 거. 그런데 인공기계가 과연 미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될 거냐? 근데 중요한 건 의미 없는 창조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의미 없는 창조가 의미가 있는가? 의미 없는 창조자가 창조한 것이냐? 청각장애 베토벤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청각장애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럼 음미하는 기계를 만들 수가 있는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글을 쓴다는 거를 글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글을 써보면 어때요? 자기 글을 계속 읽어야 되죠. 읽을 수 없으면 쓸 수도 없고요. 좋은 글을 읽은 사람은 좋은 글을 또 내뱉을 수 있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조 교육보다는 음미 능력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인데요. 느끼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 4차 산업혁명에서는 결국은 오히려 전통적 새로운 문화예술 음미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인간을 교육할 때 그 인간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만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가치를 음미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예술과 AI에서의 아티피셜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의 정의 또는 속성이 아티피셜 뷰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거는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웠어.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차라리 성형외과 의사가 어떠한 미를 창조했다면 그건 저는 예술이라고 봐요, 사실. 그래서 성형미인도 저는 예술 작품이죠. 하지만 성형되지 않은 어떠한 미는 그건 예술 작품이 아니에요. 예. 모르죠. 앞으로 이제 DNA 조작에 의해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게 태어나게 만드는 것도 곧 나오겠죠. 예. 어쨌든 아티피셜 뷰티에서의 아티피셜은 네이처가 아닌 맨메이드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AI에서 아티피셜은 휴머니아는 아닌 머신이라는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계적인 뷰티 제너레이션 가능한가? AI는 예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인공지능에서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예술, 아티피셜 뷰티는 그걸 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머신 인텔리전스인데 결국 아티피셜 뷰티는 맨메이드 뷰티인데 결국 머신 인텔리전스랑 맨메이드 뷰티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AI 예술은 맨을 머신으로 대치해서 머신 메이드 뷰티가 하지만 머신 메이드 뷰티가 아니라 머신 어시스티드 맨 메이드 뷰티라는 거죠. 와, 이거 멋진데 이거 제가 쓰고 나서도 예. 결국은 AI 예술은 머신 어시스티드 맨 메이드 뷰티. 제가 좀 가볍게 이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아직 이걸 논문이나 책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 아주 전공 분야도 아니잖아요. 사실 AI는 저의 전공 분야지만 뭐 아트는 제가 물론 공부하고 싶었어요. 저는 박사를 3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서 경영과학으로 인공지능 분야로 해서 박사를 받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박사 수료를 했어요. 박사 논문 좀 귀찮아서 아직 안 썼는데 영원히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서울 만약 행정학 박사 또 정책학 박사를 하게 되면 한예종에서 또 예술로 박사를 받으려고 했어요. 예, 세 개의 박사를 받으려고 했어. 경영학, 행정학, 예술학. 그 예술학을 박사를 받을 때는 주제는 장정일 소설가 작가 작품을 가지고 박사를 받고 싶었어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장정일 작가님을 봬요. 너무 설레요. 저는 장정일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 봬요. 근데 예, 그분을 대상으로 박사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냥 꿈이죠.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오늘 제가 되게 멋진 말을 만들어 이 강의 슬라이드에 있었네. 머신 어시스티드 맨메이드 뷰티. 또 AI 예술이란 이거 제목을 한번 딱 넣어야 되겠는데. AI 예술은 머신 어시스티드 맨메이드 뷰티. 이거 제가 만들고도 아주 신기해요. 네, 좋습니다. 어, 음.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영감이 나오는 거죠. 미의 창조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쉽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거죠. 또는 어떻게 불가능했던 작품을 만들 것인가, 새로운 기법과 새로운 장르와 새로운 효과를 내는. 그래서 그 예술 과정에서의 전처리와 후처리와 플랫폼으로서의 AI, 또는 저급한 모사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프리즈마라는 앱 많이 써보셨죠. 또는 간 같은 것들. 또 창발성의 모사를 위한 인공지능, 뮤버트라든가 이아무스라든가 주크데크 사용하는 그런 지네틱 알고리즘, 그죠? 예, 또 어떻게 이거 같은 얘기를 뭐 두 번 썼네. 지울게요. 그래서 AI는 이제 음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해서 뭐 이아무스라는 세계 최초의 AI 음악 작곡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있고, 주크데크 아까 좀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데, 그다음에 이제 앰퍼 뮤직, 뮤직 for your defining moment. 이것도 이제 AI네요. 약간 AI로 이제 음악을 만드는 그런 거네요. 멜로 드라이브. 멜로 드라이브는 죽었네. 그죠? 주크데크도 죽은 거 보면 약간 예 어쨌든 그래도 요거 하나는 살아 있네요. 요거 예. 아이바. 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한번 재밌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인공지능에 의한 문장 생성 방법, 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딥러닝으로 LSTM, Ngram, RNN, 피드 여기 좀 이 강의 자료가 벌써 옛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방법론이 가장, 또 버트에 이어서 버트도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거고, 오늘 현재는 트랜스포머 방법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죠. 또는 기호주의적 방법론도 충분히 가능해요. 컴퓨테이셔널 로직이라든가 날리지 베이스에서의 추론, 뭐 로직. 예. 그래서 인공지능에 의한 방법은 꼭 연결주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이게 문장 생성, 소설 같은 것들이 가능할지 한번 정말 궁금합니다. 소설 창작 이론과 AI가 소설의 플롯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플롯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소설에 플롯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플롯 없는 소설, 예, 멋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현대적이죠. 예, 그죠? 이것이 이제 일종의 누보 로망, 예, 누보 로망이라는 것이 이 플롯 없는 소설,
소설이라는 개념이 결국 소설이 플롯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촌스러운 거라는 거죠. 일단 그 정도 소개하고요. 예. 그래서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서술이 플롯인데, 그죠? 예, 이 김한식님의 글 이런 것들을 한번 또는 김부성님의 글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제 전공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터치를 하고 가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하는 걸 좀 신기해서 더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깊게 할수록 저가 오히려 실수를 하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이슈를 보라는 거예요. AI가 소설의 플롯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소설의 플롯이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플롯 없는 소설을 만들었으면 더 누보 로망적인 소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의도적으로 작가가 플롯 없는 소설을 만드는 거랑 그냥 플롯을 만들 수 없어서 플롯 없는 소설이 나오는 거랑 또 다른 얘기죠. 어쨌든 자동화는 또 모사의 결과가 아니다. 새는 비행기에 새를 모사해서 비행기가 나온 게 아니고 회화를 모사해서 카메라가 나온 게 아니다. 물론 초기에는 모사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방식의 자동화 방법이 탄생한다는 거죠. 결국 목적을 주고 그것을 최적화하는 것이라는 거죠.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무에서 유가 가능한 거죠. 아니면 회화에 새로운 것이 없는 거냐? 아니면 결국은 기존 재료의 변형이냐? 어떤 입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여러분 말러의 음악을 보면 어, 어떤 민요나 군악대 음악을 재료로 해서 변주하고 발전하는 상당히 지네틱 알고리즘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네틱 알고리즘에서 공부하실 분은 오른쪽에 제 강의 2개를 보시고요. 결국 창의성이라는 건 상당히 이런 애널로지컬 리즈닝도 중요하다. 애널로지컬 리즈닝이 굉장히 재밌는 책이 이제 더글라스 호프스테터의 어, 책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아나그램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미스터 모조라이징 누구 노래 가사입니까 이게? 도얼스의 LA 오먼 미스터 모조라이징 이렇게 나오는 음악이죠. 그러면 그 써놓을까요? 가로치고 LA 오먼 by 도얼스. 근데 이게 뭐의 그 아나그램이냐면 짐 모리슨이란 이 글자를 이리저리 바꾸면은 미스터 모조라이징이 나오는 거죠. 물론 점은 추가됐겠죠. 보세요. 여기 지금 R이 몇 개입니까? R 두 개죠. 예, M이 두 개죠. 그러니까 짐 모리슨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제 미스터 모조라이징이라는 아나그램을 만든 거죠. 참고로 제 이름은 인공지능이 나와요. 이경전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나그램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나올 겁니다. 약간 장난스럽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름도 어떻게 아나그램을 잘 하면 떤 새로운 단어가 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가 좀 남았는데요.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음미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머신이 읽게 하는 머신 아까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머신 어프리시에이터블 머신이 정말 음미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최종 음미자로서의 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종 음미 주체는 불가능하지만 중간 음미 또는 평가 프로세스로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기계가 맛을 봐요? 예. 영화를 감상하는 기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 창작을 인공 음미가 인간 대신 빨리 평가해서 인간이 좋아할 만한 인공 창작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다.
제가 연구하고 싶은 것 중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빌보드 1위 곡을 판별하는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 만약 가적합되지 않았다면 그 판별 알고리즘은 어떤 새로운 곡이 빌보드 1위가 될 만한지를 판단해 줄 것이며, 결국 인공지능 음악 생성 프로그램은 판별 알고리즘이 만족할 만한 음악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까지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미를 음미하는 주체는 오직 인간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개인이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유행하고 대중화되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를 느끼는 기계는 뭐냐? 그럼 결국 미학적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공지능 아트를 하려면 인간이 느끼는 미를 기계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인간과 닮은 휴먼 라이크한 아티피셜 어프리시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사례를 수집하면 그것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냐? 미를 느끼는 건 학습이냐? 미를 느낀다는 건 생리적으로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뷰티, 인간만이 해석 가능한 거냐? 뷰티는 스트럭처냐? 인간의 개입 없이 미의 구조가 존재하는 거냐? 뷰티 사이언스가 있다면 그건 내추럴 사이언스인가? 사회과학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 자꾸 제가 질문만 던지죠. 예. 또 미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미디어로서 인공지능이라는 거. 인공지능은 새로운 어떠한 미디어 아트가 될 수 있는 거냐? 심지어는 오토노머스 로봇 자체도 새로운 미디어 아트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동안의 대부분의 기술 중심의 인터랙티브 아트는 조악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라든가 또 두젠진, 이거 두젠진도 여기다 써드리고 싶어요. 예, 두젠준이구나, 두젠준. 예, 두젠준의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는 정말 예외적 성취고, 사실 인터랙티브 아트, 미디어 아트의 창시자죠, 백남준 선생님이. 근데 창시자가 한 게 제일 멋져. 그 다음에 후배들이 한 것 중에 별로 잘한 게 없어. 차라리 이런 두젠준, 예, 또 기존의 아트 미디어, 아트 미디어? 예. 기존의 아트의 미디어에 잘 인베딩된 아트로 발전한 게 정윤주의 시스 포인트다. 저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미술 쪽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평론가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많이 그 평론은 했어요. 제가 그 연희 갤러리를 할 때 미스터 탐미라는 이름으로 미술 평론을 조금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조금 나와요. 제 글이. 예, 이런 거 미스터 탐미, 미스터 탐미, 미스터 탐미 이거 다 제 글이에요. 미치겠다. 참, 예, 별걸 다 해봤죠. 오수지전에서도 제가 쓴 글이에요. 이게 봅시다. 예, 오수지전에 뭐제 글을 아예 여기 어떤 데서는 아예 넣었네요. 그죠? 예,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걸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비슷합니라고 한 거예요. 선종훈 작가님의 글도 또 넣었네요. 아 진짜 추억이다. 예, 미스터 탐미는 사실은 이경정 교수입니다. 이게 언론에 나온 것들이 있고 재밌네. TAMMMM 이거는 황미정 작가의 그래도 역시 제가 평론을 쓴 게 있고, 평론이기보다는 전시를 안내하는 그런 글들을 쓴 거죠. 예, 여기 보면 이 얘기를 왜 했지? 예.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볼더 앤 그루신의 그 미디어 효과에서 과연 AI로 새로운 미디어의 개념이 나올 수 있을까? 어댑테이션, 제너레이션 이런 개념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음 인공지능이 어떤 새로운 아우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아우라 또는 오라라는 건 뭐냐? 어떤 퀄리티인데 integral to an artwork that cannot be communicated through mechanical reproduction technique.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우라라는 거는 오히려 미케니컬 테크닉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아우라가 발생하고 그 재현의 메커니즘이 설명될 수 없기에 아우라가 발생한다는 거죠. 인터랙티비티가 아우라를 창출할 수 있는가? 쉬운 대답은 없다. 왜 없겠어요? 있죠.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두젠준 아까 두젠준의 이게 아우라를 그 순간에 저한테 감동을 줬으면 그 아우라가 생긴 거죠. 저는 두젠준을 그 순간에 존경하게 돼 버렸다니까요. 정현두의 식스 포인트를 보면서 그냥 정현두를 그다음부터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 아우라가 생기는 거죠. 그 순간에 감동을 느끼면서. 그죠? 여러분들은 미술 작품을 보면서 그런 느낌, 마크로스의 작품에서 왜 사람들이 우는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요. 한 4번 전시를 가니까 이해가 돼요. 예, 스펠링이 뭔가 불안하다. 마크로스코. 맞네요. 예. 물론 이제 마크로스코의 작품에서는 이건 좀 신기한 인터랙티브더라고요. 마크로스코의 작품은 어떤 정말 디지털하지 않는데도 작품과 감상자 간의 인터랙티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신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좀 예술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지평이 넓어진다. 예술 창작은 대화와 비슷하게 인공지능이 매우 어려운 주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예술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어, 발전한다는 거죠. 예술 창작은 대화와 비슷하게 인공지능이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예. 챗봇을 룰 베이스로 할지 딥러닝으로 할지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이 방식 과연 근본적이냐? 대화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대화론이 발전하는 것처럼 또는 대화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는 것처럼 또 인공지능 때문에 예술론이 발전하고 예술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또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화라는 게 뭐냐? 강화학습으로 대화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이슈가 되지만 강화학습으로 기계예술을 생성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 인공지능 정의로 충분하냐? 미와 인공지능 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인공지능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 아닌가? 현재 인공지능 기법으로 충분한가? 이런 이슈들을 다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예술을 얘기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예술의 발전 둘 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대화라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표현할 때 중요한 논문이 2019년에 나온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사람들이 공저한 논문인데 Neural Approaches to Conversational AI라는 논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대화라는 거는 옵티멀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오히려 이런 최적화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미술은 최적화로 풀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예술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최적화 기법으로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예술 때문에 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소설은 가능할 것인가?
좋은 소설은 창의성과 논리 정합성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현재 인공지능 방법은 이를 만족시킬 수 있지 못하. 결국 토의만 만들 거다. 그러나 이러한 R&D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일어나고 새로운 컨텐츠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구글 번역이 이 번역을 아직도 잘 못할 거예요. 한번 해보죠. 이게 제가 이 슬라이드가 벌써 만들어진 이걸 지적한 지가 5, 6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죠. 한번. 이 제오파디라는 건 퀴즈 게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이라는 거는요.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번역을 못하네. 2021년. 근데 이거를 제가 플리토에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갑자기 또 플리토로 튀네. 플리토에 제가 가서 로그인이 돼 있네 벌써. 번역할 문장. 이거 제대로 번역을 해주면 좋겠다. 제가 번역 신청을 할게요. 한국어. 어? 오, 플리토 잘하는데? IBM은 제퍼디에서 인간을 이긴 인공지능 엔진을 과대 선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인간을 이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번역을 잘했는데? 사람들한테 요청할 필요도 없네. 인간을 이기는이라고 여전히 지금 구글 번역을 하고 있는데 플리토가 더 낫네요. 번역 엔진이. 제대로 했는데요. 근데 만약 여기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여러분 요청하는 거예요. 예, 일단 요청하는 건 나중에 한번 또 볼게요. 플리토 되게 재밌는 모델이죠. 제가 투자했어요. 잘 될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이런 걸 못해요. 아직 인공지능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면 3일 걸린다. 같은 구덩이를 다른 사람이 파면 6일 걸린다. 이 구덩이를 둘이 같이 파면 며칠 걸릴까요? 요거 인공지능이 못 풀어요. 예, 이런 게 이거 한번 플리토한테 한번 번역시켜가지고 GPT-3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리토에 물어볼게요. 한국어로 하고 여기는 영어로 해서 플리토가 이게 번역이 좋네요. It takes 3 days if someone digs a pit. It takes 6 days if the person digs the same pit. What if they dig this pit together? 오, 플리토 왜 이렇게 잘하지? 대박인데? 미치겠네. 일단 번역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일단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일단 넣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GPT한테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GPT한테 Q&A로 한번 해볼게요. Q&A로 하지 말고 Q&A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되면 제가 여기서 이걸 물어보면 얘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해볼게요. 물어볼게요. 언노운 모르네요, 그죠? 아니면 오픈 퀘스천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변수가 이걸 풀려면 여러분도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며칠 걸리는지 숙제로 낼 겁니다. 근데 어 the first thing they do is to understand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그죠? 예.
변수가 있는 거를 잘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 새로운 미를 창조해야 된다. 예, 백남주는 신비성과 혁신성, 시대정신, 스타일이 다 있었어요. 그냥 인터랙티비티 소용없고 그냥 인공지능 소용없어요. 인공지능 IoT는 그냥 진료일 뿐. 작가로서 성공하려면 스타일의 창조가 돼야죠. 백남주는 스타일을 만들었죠. 정현두는, 두젠주는. 예,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탁월한 예술가는 각종 예술에서의 고정된 양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 음악 또는 건축에 어떤 새로운 유행을 도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자기 나라 국민들의 취향을 고상하게 만들었다는 칭찬 다음으로 어떤 작가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아마도 그 나라 국민들의 취향을 타락시켰다는 비난일 것이다. 그러니까 중대한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뭐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앤디 워홀 팝아트를 창시해버렸잖아요. 그다음 뭐야 그 듀샹 듀샹의 그 뭐죠? 파운틴? 네, 파운틴. 마르셀 듀샹인가? 네, 마르셀 듀샹. 마르셀 듀샹이라고 했을게요. 마르셀 듀샹.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가지고, 예, 예, 그죠? 예, 그 정도만 할게요. 뭐 사례 많습니다. 여러분들 과제에서 제 강의를 보완하고 여러분들이 즐기세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즐긴 내용을 제가 과제를 낼게요. 마지막 페이지로 유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제가 AI를 연구한다면 유머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유머 로봇. 유머를 연구하고 싶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국 작가, 한국 작가는 아까 말씀드린 장정일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국 작가는 밀란 쿤데라인데, 밀란 쿤데라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유머는 현대 정신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는 거예요. 유머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야 비로소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유머는 현대 정신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유머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간이 실체해오는 게 아니라 소설의 탄생과 관계다 하나의 발명이라는 것. 이는 대단히 중요한 발상이다. 유머는 웃음이나 조소, 풍자가 아니라 희극성의 특별한 한 종류라는 것. 아, 어떻게 보면 웃음이나 조소, 풍자는 그 전부터 있었다고 볼 수도 있네요. 밀란 쿤데라는 유머를 더 특별히 어,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네, 옥타비오 파스는 유머는 자신이 건드린 모든 것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 예. 밀란 쿤데라가 발견 인용하고 있는 옥타비오 파스에 의하면 유머가 겨우 500년밖에 안 된 현대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 신화에 처용가에 유머는 없다. 고금소총도 조선시대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유머 여러분들 대답을 하는 로봇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유머를 만들어내는 웃기는 로봇 얼마나 이거 만들면 행복할까요? 같이 연구해 볼까요? 웃기는 로봇 해볼까 이제 시작 좀.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오늘 조금 가볍게 듣는 즐기는 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주 틀린 말도 제가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AI 미디어, AI 예술의 미래, 우리가 역사적 관점이나 과학적인 생각,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